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교육기관의 종류를 이제 간학하고 사학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아유, 네, 요 펜이네요. 자, 간학은 이제 어디에 속하냐면 성균관, 그 다음에 뭐 사부학당, 이런 것들에 속하겠죠. 향교, 그 다음에 이제 사학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뭐 서재, 초국기관 서당, 그다음 서원 이런 것도 이제 그 사학에 속하겠죠. 그럼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약간 위수인데요. 성균관, 사학당, 한교가 되는데 먼저 이제 공부하려면 그 개인 교수, 서재나 서당에서 이제 초등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초등교육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초등교육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간학이 없다는 거죠. 예. 다 이제 그 개인 사학만 있어요. 초등교육은. 그래갖고 이제 서당에 가보면 이제 홍도와 접장이 있고 되게 7살에서 8살 정도 해서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천자문 같은 초보적인 학문이나 유학을 익히는 데 있고요. 중고등학교 과정이 이제 사부학당하고 서울은 그 다음에 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속과를 합격해서 성균관을 갈 수도 있고요. 속과 거치지 않고 뭐냐면 곧바로 이제 사부학대에서 성균관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이 들어가 있는데 대학 교육이 이제 성균관이죠. 성균관. 자, 먼저 이제 성균관을 볼게요. 성균관. 이 성균관의 위상은 이 문과시험, 그러니까 대과를 보기 위한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배사상이었던 주작 이념 보급을 근거지와 국가 관료를 양성하는 관료 양성소도 있었는데 이 성균관은 고려 말 때부터 있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개성의 성균관도 있어요. 그래서 주작 이념의 본거지, 근거지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 관료를 양성하는 관료 양성소 기능을 했다. 자, 그 구성 같은 걸 보면 이런 것들은 안 나오지만 이제 문무도 있고요. 문무 제사를 같이 지내죠. 그다음 기숙사 역할을 한 동서재 역할 있고, 그다음에 뭐 양용고, 식당 등등 이런 것들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 유생들을 보면 상재생하고 기재생으로 나눠져 있죠. 잘못 적었네. 자, 상재상은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생원진사과에 합격한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근데 원래는 생원진사과만 합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점점 이제 좀 약간 그 수준이 좀 낮춰졌어. 그래갖고 이제 뭐 현직 관료나 참상 창화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등등해서 초심한 합격에도 뭐 속과 초심한 합격에도 계속 받아주는 식으로 해갖고 있고요. 기재생 같은 경우에는 상재생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 유학으로 보충해요. 유학으로 보충한다는 건 뭐냐면 유학이라는 것은 초야에 묻혀서 공부하는 사람들 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부학당이라든지 뭐 초시라든지 이런 거 속과 거치지 않고 그냥 공부했다는 이유로 초야에 묻혀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보충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듯이 소과에 합격해갖고 상재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생원 진사가 아니어도 그냥 초시 정도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그냥 유학을 공부할 목적에 드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큰 특권이 뭐냐면 문과 초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문과.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 네. 원점 300점을 줘야 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원점 300점도 결시나 이런 것들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다운이 돼요. 네. 다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초소기 때는 이제 그냥 성적 안 고쳐도 그냥 문과 보는 사람이 많아. 대과 보는 사람이. 대과 출시죠,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성균관은 크게 연령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성균관의 또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또 여기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별시 성균관만의 별시를 봐요. 뭐 알성시라든지 뭐 등등. 그래서 성균관만에 볼 수 있는 그 시험을 봐서 뭐 관리로 이제 등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문과 뭐 초시나 복시 같은 것도 면제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혜택을 줘. 네. 그래서 성균관 안에서 각오를 봐요. 성균관 대상으로만 각오를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시키죠. 그래서 아니면 뭐 강독을 잘해가지고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속과 초시, 문과 초시 같은 것도 이제 면제해주고 복시는 이제 국가로 볼 수 있게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부학당인데 사부학당은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에 대한 단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부학당은 서울에 설치돼 있죠. 원래는 고려만의 5부학당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북부학당이 폐지되면서 아마 이제 성균관하고 이제 그 겹쳤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북부학당이 제외되고 사부학당이 됐다. 각 학교에 이제 100명씩 정원이 있고 주요는 이제 소학이나 사서 같은 것들을 공부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뭐냐면 성균관의 진학시험 승부시가 있어. 그래서 승부시 합격하면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향교가 있는데요. 향교는 이제 그 일종의 그 지방민들을 대상으로 일종 성리학적 윤리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데 기독교에 보면 이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널리 이제 분포됐던 것은 이제 조선시대 때 전국적으로 향교가 있었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군현의 향교를 두고 원칙적으로 교관을 파견을 했고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어. 그다음에 교생, 향교의 학생들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졌다. 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관을 준비하거나 소학이나 사서 오경을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향교는 속관을 보기 위해서는 향교에 일단 입학을 해야 돼. 그래야지 속과 초시 정도의 자격이 주어져.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 성적 우수자에게는 그 초시를 면제를 해줘. 네. 성적 우수자는. 그래서 이제 군역 특권도 있고, 군역의 특권도 있고, 그다음에 초시 자격이 주어지고,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속과 초시를 면제해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냐면 양반들도 일단은 한교에 적어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양반들이 한교에 적어두지만 공부는 여기에서 안 해. 왜? 싼 것들과 같이 공부할 수 없다. 그래서 얘들은 서원들에서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학교제도, 가고제도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역의 면제수단을 또 이용한다. 아, 근데 물론 이제 성적 미달 같은 경우에 낙강생들은 이제 군역 충당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교생들도 그 출생 성분에 따라서 상액생, 주액생, 하액생으로 구분되고 상액생이 교육된 것은 청금록에 수록이 돼요. 그다음에 중액, 하액은 교생학인데 대개 청금록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청금록은 주로 이제 그 지역의 사족 학생들 대상으로 한 한교생들이에요. 예. 물론 이들은 이제 여기서 공부는 안 하지만 둔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그 지방에서 이제 뭐냐면 양밖에나 좀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그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그 항약에 들어갈 수 있는 항약 명단인 항안강, 두 번째 이렇게 한교에 있는 상액세를 대상으로 한 명단인 청금록. 여기에 이제 등록돼 있으면 그 지역에서는 양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양반으로.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한교에서 교육받을 생각 없으면서 청금록에 등록하려 한 것은 한교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면 과거 응시를 할 수 없는 규정. 이때 과거라는 건 속과 초시를 볼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또 확고한 지방 양반들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항안과 청국리 자기 이름을 올려야 돼. 두 가지 목적으로 한 거야. 이거는 이제 16세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조선 후기 때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가고에 응시할 자격이 없구나. 적어도 초과 초시 정도는, 아니, 소과 초시 정도는 면제받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름만 걸어놨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한교 학생들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양인들 입장일 때는 여기 들어가면 군역을 피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있고 등등 기술과 선의 등 중인이 되길 원하는 양인들도 가득 차게 되면서 한교의 교육 기능이 유명무실화 됐다.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팅가팅가 하면서 군역만 면제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가득 찼고, 양반들, 사족 양반들은 거기서 공부도 안 하고, 원래 뜻대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명령들에게 제사 지내는데, 실제 교육기관은 그렇게 이제 역할을 못 하고요. 다만 이제 뭐 그 지역에 뭐 제사 정도 지내는 거, 그 정도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위상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걸 있고, 여기는 또 안 나왔지만 여기 좀 빠졌네 많이. 기술 교육을 좀 볼게요. 기술 교육. 여기 기술 교육이 안 나있네. 뒤에 이제 과거 시험하고 연결시켜서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술 교육은 잡학이죠. 잡학. 잡학은 이제 뭐 주인들이 이제 담당을 했죠. 되게 세습직이요. 그래서 잡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파학이라고 해갖고 해당 간청에서 실시해요. 네. 그래갖고 예를 들어 뭐 의학 같은 거, 의학은 전이감이나 해민서 같은 데서 이제 실시를 하죠. 음양학 같은 경우에는 감상각, 감상각에서 간상각에서 실시하고, 아니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유학 같은 거, 법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이제 고율사, 형제 고율사가 있어. 사사 중에 하나는 고율사가 있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간청에서 실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에서도 교육을 실시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의학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역학 이런 것들 하는데, 대개 이제 그 의학과 역학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교육하는데 교육이 부진했다. 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잡학은 좀 유학보다는 뒤떨어졌죠. 그래서 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잡학 교육은 부차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도외시되지 않고 장려했다 국가청에서. 그다음에 근데 양관 자제들은 잡학을 안 배우려고 했어요. 이미 이제 그 신분제 사회가 굳어지면서 이 양반 자제들이 잡학을 배우면 이제 주변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중인 취급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반 자제들은 뭐냐면 주로 안 받고, 대개 보면 서울 중인, 양인 계층들, 저 중인 계층들이 많이 잡학을 공부를 했죠. 다만 이제 양반 중에 일부는 의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좀 있었어요.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좀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 치료 목적이죠. 자기 가족들 아플 때 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 치료 목적으로 이제 의학적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걸 지금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그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볼게요. 이 과거제도. 내가 제 초등 카페 가보니까 그 과거제도를 이렇게 이제 도표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발췌했거든요. 약간 이제 보면 크게 이제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7과라고 해서 7개 과목이 있다고 했죠.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과목 이제 묶어가지고 7개 이제 크게 이제 분양가를 제하고는 묶어서 3개 분류 나눌 수 있는데, 문과, 문과, 그다음에 작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여기가 문과죠, 문과. 자, 문과를 볼게요. 문과는 크게 속과 대과로 나눠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속과를 보고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대과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고려 후기
조선 후기 때는 이 대가로 그냥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속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뭘로 나누냐면 초시와 복시로 나누죠. 두 번의 시험 봐요. 그래서 초시 정도 보면 대가 자격 시험이 주어져요. 거기 합격하면. 그 다음에 복시가 되면 이제 뭐냐면 생원과 진사라는 학위 수료증을 주죠. 생원 진사 정도 얻으면 그 지역에서 양반께나 좀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생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 유학 경전을 보고요. 예. 진사시는 시부 문의 창자를 봐. 시기마다 좀 다르긴 다른데 고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사시가 이제 제술가잖아요. 생원시는 명경가고 고조시는 제술가를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조선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대개 보면 생원시를 좀 중요시 여기는 때도 있어요. 조선기 때 생원시 강조하고 조선 초기 때는 뭐 진사시 정도 강조하고 이렇게 이제 봤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가에 이제 합격을 하면 어디를 보냐면 대가로 넘어가죠. 이 대가. 그래서 대가도 세 단계를 거쳐서 봐요. 초, 중, 복시. 초복시, 초시, 복시, 전시. 근데 이게 세 가지인데 초시와 복시는 또 세 번에 거쳐서 이제 시험을 봐.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세 번을 보는 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 초시, 복시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여섯 번을 보는 거야, 시험을. 네. 여섯 번을 봐서 여기에서는 이제 초시, 첫 번째 초시는 지역별로 이제 커터가 제가 있어요. 근데 이 복시는 이제 이런 것도 없이 이제 실력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되게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재수하고 뭐 강경을 본다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초시의 강경 보고 재수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재수 시험 봤다 보면 돼요. 원래 이제 처음에는 강경시 같은 게 좀 보긴 했어. 이게 일종의 구술 면접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패단이 좀 많은 거야. 왜냐면 시험 감독관이 얼굴 대면 보고 자기 아는 사람 오면 뭐 자기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 이웃집 아들이라든지 친구 아들이라든지 그렇게 오면 부정부패가 좀 될 수가 있죠. 공정하지 못하죠. 부정부패는 공정하지 못해. 뭐 아는 사람 오는데 어렵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쉬운 구절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강경하다가 세종시대 때는 강경이 더 중요하다. 재수는 달달 외워가지고 쓰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쪽지 시험처럼 이게 뭐 족보처럼 이렇게 달달 외워갖고 쓰는 거 아니냐. 해서 강경 위주로 이제 보려고 했는데 이게 면접 일종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 지금도 면접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도 달달 외우는 것도 어디냐 해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능력이다 이랬고 이제 거의 재술로 봐요. 재술로. 재술 위주로 봐. 강경보다는 경정 읽고 뭐 외우는 것보다는 면접 그런 것도 떼치고 논술 형식 재술 형식으로 봤다. 자, 하여튼 조초시와 복시를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여기는 당락이 결정되고요. 순서가 결정된 게 전시죠. 전시는 이거는 33명이 이제 딱 하는데 되게 대책물 봐. 대책은 논술시험이야. 왕이 이제 어떤 논제가 딱 되면 왕의 논제를 받아줬고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쓰는 게 이제 그 대책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거 보고 1등에서 33등까지 결정해요. 그래서 이게 그 전시인데 전시제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송나라 때부터 실시됐던 제도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항 때 제도화됐죠. 삼층제 할 때. 그래갖고 일단 과거 시험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대가에 합격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이제 코스라면 일단 소가에도 두 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초시 복시지만 여기 초시 복시가 이제 3개, 6개, 8개야. 8개를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속가 2개, 초시 3개, 복시 3개면 8번 시험 보고 마지막 전시가 9개야. 네, 9개. 그러니까 총 9번을 시험 보는 거야. 9번을. 네. 그래서 이 9번마다 장원을 한 인물이 있죠. 네, 유명한 인물이죠. 이죠, 이. 네. 이가 이게 9번을 다 장원으로 해갖고 합격을 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좀 저기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간학과 가고제를 연결했다고 하는데 연결이 잘 안 됐다. 이거는 아마 이거 초등 수준에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과를 볼게요. 문과는 예전에 한번 고려 관련된 과거제도 나올 때 잠깐 언급됐죠. 고려 시대 때는 거의 문과 실시하지 않았어요. 예종 때 잠깐 실시했고 공양왕 3년인데 실제 조선 때 넘어간 거죠. 자, 문과는 이 문과와 달리 소과 대가 없이 없이 한 번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과 대가 구분 없이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그 파트만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소과 대가 없이 이제 이게 초시, 복시, 족시만 전시만 보는데 초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뽑고 커트가 있고 복시는 능력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마지막 왕 앞에 28명이 와서 전시를 보죠. 초시, 복시, 전시를 본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문과는 무술만 보는 게 아니라 강서나 이런 것들도 읽어요. 예. 근데 무관은 어느 정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관들 보면 예전에 자기 고려시대 때 무관처럼 글을 까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양반 지식인층 볼 수 있고 되게 문과에서 좀 보다가 계속 떨어져서 문과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이순신이죠. 이순신이 문과만 처음 봤다가 4번 떨어졌나? 그러다가 이제 문과에서 2번 떨어졌고 이제 문과가 합격했거든요.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작가는 이제 뭐냐면 전시 없이 초시나 복시를 본다. 되게 이제 해당 간청에 의해서 주관을 하는데 되게 중인층들이 이제 많이 보고 합격을 하죠.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들어볼게요. 자, 먼저 문과를 보죠. 여기는 좀 큰 문과고, 여기는 작은 문과인데, 큰 범위의 이제 문과는 생진과하고 작은 범위의 문과를 이렇게 포함시키죠. 작은 범위의 문과를. 또는 문과를 대과라고, 생진과를 소과라고 하죠. 초시는 적어도 초시에 보려면 어디에 입학을 해야 돼요? 한교에 이름은 걸어둬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제 각도의 인구 비례 700명씩 이렇게 하는데 향시나 지방시에 볼 거는 향시라고 하고 서울에 보는 것은 향성시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합격하면 복시를 봐요. 그래서 복시를 해갖고 이제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이렇게 이제 보는데 생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로 유교 경전, 그다음 진사는 그 뭐야 시부 송책 이렇게 시문을 보죠. 이렇게 해서 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때 합격하면 뭘 주냐면 100패를 줘. 합격 증서. 그래서 합격 증서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고요. 상익생으로 합격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문과 응시 자격이 주어지거나 또는 하급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래는 조선 초기 때는 성균관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이제 무시한다고 했죠. 예. 그래갖고 효과에서 그냥 성분과 패스해가지고 문과 대가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하급 관리 정 7품 뭐 8품 정도 들어갈 수 있어. 그 정도. 그냥 대가를 보죠. 대가도 이제 크게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것도 이제 초시 안에도 초, 중, 이게 뭐야? 갑자기 생각나. 초, 중, 종. 네. 초, 중, 종을 보고 초장, 중장, 종장. 이것도 초장, 그다음에 중장, 종장. 이렇게 6번을 봐. 그래서 크게 이제 3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초시 같은 경우에는 문과 출신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제 선발해요. 240명을 이제 선발하고 향시가 150명, 한성시가 40명. 그다음에 또 성균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시는 성균관 생들만 대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특혜를 받는 거죠. 전국적인 게 보고. 그다음 향시도 특혜를 받는 건데 향시에 특혜 받는 게 한성시도 특혜 받는데 한성시는 서울에 거주한 사람들. 근데 서울 인구가 그 당시 뭐 10만, 20만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40명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성시와 간시는 상당히 특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하여튼 그 있고 그 다음에 초시 합격한 복시를 보는데 요거는 인구 비례 상관없이 능력별로 이제 성적순 33명을 정하죠. 그래서 33명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이제 각가, 을가, 병가 이렇게 해서 33명이 시험 봤는데 왕 앞에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각가 3명, 을가, 병가 이렇게 했는데 자 각가 3명 중에 1등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장원이라고 하잖아. 장원급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문과 이렇게 합격을 하면 뭘 받냐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홍펜을 받아요. 홍펜. 여기 이제 생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회를 받잖아요. 복식학교 가면 여기는 홍펜을 받아. 홍펜. 가격학 문과 합격자인 그래서 홍펜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뭐냐면 있는데 잠깐 이게 이거 뒤에 설명했다. 자, 무가를 보자. 무가. 자, 무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좀 설명해 드리는데 그러면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와서 좀 얘기할게요. 이 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장원은 초임 발령이 언제 받는 종육품직을 받아요. 초임이 안전이죠. 근데 각각 2명 있죠. 여기 장원 있고 각각 나머지 2명 있잖아요. 이 2명은 정칠품직을 받아. 좀 한 단계 낮고. 그다음 을가는 7명인데 정팔품직을 받아요. 그다음 병가는 뭐냐면 23명이죠. 23명인데 정부품직이 초임직이야. 예. 물론 이제 요거는 벼슬 하지 않고 이제 합격하는 경우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뭐그 정팔품이나 뭐 정칠품이다 하면 그에 따라서 품계를 더 받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초임직에서 그 제일 높은 게 종육품 장원이야. 이게. 자, 그다음에 문과를 볼게요. 자, 공양왕 때 신설됐으나 태종 2년부터 처음 실시했다. 그러니까 공양왕 때는 이제 어차피 뭐 망할 때니까 조선이 건국할 때는 태종 2년에 처음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과, 속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대가, 속과 구분하지 않고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이제 보죠. 초시는 그 문과와 마찬가지 인구 비례에 따라 이제 선발해. 네. 그래서 향시와 훌륭원시, 훌륭원에 들어가서 훌륭원은 일종의 성균관과 비슷한 거야. 네, 문과에서 성균관. 그래서 이것도 특혜죠. 훌륭원에 있는 사람만 70명 뽑고 향시는 전국적으로 뽑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조에서 실시하는 복시에는 예서나 병서 중 하나를 읽고 수우 정도 받아야 돼. 네, 수우 정도 조나 뭐 강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무인들은 까막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글을 쓸 수 있고 뭐냐면 이걸 보고 읽을 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 무관 정도면 오늘날 그 뭐냐면 그 한문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이거요. 복시는 이제 지역별 상관없이 무예로만 28명을 뽑는다. 주로 이제 뭘 잘 해야 되면 하사를 잘 써야 돼요. 여러 가지 보지만 창이나 기병이나 검이나 이렇게 하는데 하살, 군술이 뛰어나야지 잘.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 거리에서 군술 저기 오면 먼 거리에서 사격하는 능력을 하살로 해갖고 쳐부신 능력을 때문에 군술이 되게 뛰어났다고 해요. 네, 그걸 이제 많이 봤다고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전시 28명이면 각가, 을가, 병가 이렇게 이제 해요. 각가, 을가, 병가.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문과에 합격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펜을 받아요. 그때 홈펜. 근데 이게 풍단을 받을 때 초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자 보통 이제 3명은 종칠품 받고요. 그 다음에 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팔품직을 받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병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정구품직을 받아요. 종이 아니다. 정인데 잘못 썼네. 예. 정구품직을 받는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간품이 없을 경우 얘기고 본래 그 간품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이제 뭐 한 개씩 더 등급을 올려준다는 거. 이거는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문과도 자기가 간품을 있는 상태 관리가지 학과리가 보면 자기가 이제 원래 받은 거에다가 한 등급 두 등급 더 올려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후기 때는 이제 망가로 변질됐다는데
이 만가라는 것은 뭐냐? 보통 만이라는 것은 만 명이 합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만이라는 것은 만 명이라는 의미는 만이라는 의미는 많다는 뜻이야 그냥 많다. 네, 많다의 대명사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인원을 뽑아요. 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국방상 이유죠. 전쟁 공공력의 물가에 등달시키거나 강해국 때 만주출병과 그 위에 북벌련 물가가 증가되거나 또 요 당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물가 시험을 보고 국공 납속체를 이제 발급해주고 간단히 물가 시험을 보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뭐냐면 많이 뽑았다 물가에서.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효과 있었죠. 일단 국가 재정은 보충해줬다. 그 다음에 하층민들의 어떤 신분 상승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양인들이 이제 뭐냐면 이걸 이용해갖고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문무양반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서울도 이게 물가 시험 볼 수 있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다. 원칙적으로 서울도 양인이기 때문에 물가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어 이게 막았죠. 서울근고법이라는 이거 원래는 근데 그 서울근고법으로 해갖고 서울은 뭐냐면 문과나 물가를 보지 못해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 임진왜란 때 잠깐 이제 그 뭐냐면 군대가 이제 필요하고 많은 뭐냐면 군인들이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해 갖고 서울도 물가를 잠깐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금지됐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이제 뭐냐면 한 18, 19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서울도 이제 물가를 보기 시작해요. 물가. 근데 원칙적으로 서울도 물가를 보지 못한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서울 공급부 때문에 다만 시기적으로 뭐냐면 약간 뚫어줄 때가 있다. 음. 그래갖고 서울도 이제 임진할 때나 아니면 조선 후기 때 그 뭐야 서울 공급부 폐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물가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재 같은 것들은 볼 수 있어요. 취재나 가서 이제 갑사 해가지고 했는데 뭐 유자강 같은 사람도 원래 그 취재 와서 갑사 출신이죠. 그래갖고 이제 뭐 여러 난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상관까지 된 사람인데 이건 예외적인 거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관을 볼게요. 작가죠. 자, 기술가는 과목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역가, 음가, 음향가, 율가가 있어. 역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번역관, 통역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어, 몽고어, 여진어, 외어 이렇게 있는데 대명 외교의 중요성 때문에 중국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이 중국어를. 그 다음에 이제 을가가 있는데 일단은 주로 이제 있고 의학과 관련된 거죠. 의원을 뽑는 거고 음향과 율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하는 걸 좀 봐야 돼. 여기에 이제 시험문이 나왔어요. 대개 이제 그 절차는 뭐 초시 복시 해갖고 해당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고 대개 의과는 전이관, 율과는 형족 고율사, 음양가는 간상관, 그다음 역관 사역원에서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하고 과거 시험을 본다. 이거 외워 두세요. 예전에 요게 나왔어요. 율가 뽑는 거. 그래서 음양가는 어디에서 뽑는지 물어볼 수 있어. 진짜 시험 어렵게 나오면 역가는 어디에서 뽑냐, 교육시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응시자들은 철품 이하의 전현직 기술관이나 잡학생도고 대개 보면 이제 치원관들도나 그 감독관들 대개 보면 그 되게 중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그 집안 출신들이나 무슨 그 중인 가문 출신들 뽑아요. 네, 서로 뽑아주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중인들이 많이 합격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층도 많이 합격하죠. 그래서 서울과 중인이 나중에는 하나로 한 세트로 인식하게 돼.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뭐 중선하고 이제 계층은 이제 한 세트로 인식하게 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중인들이 주로 작가를 세습하면서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중인들이 작가에 들어와도 얘네들은 한품 서양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래 그 작가직 자체가 당상관까지 못 올라가요. 예, 당상관까지 당상관까지 못 올라가고 3품 이하에서 봤는데 그 약간 이제 뭐냐면 서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예외적으로 당상관까지 오르긴 했는데 예외적인 거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합격자를 볼게. 이거 초직을 어디 받느냐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초직이 외워 두셔야 돼.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예전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초직을 보면 역가 1등이 종 7품을 받아요. 예. 그 다음에 2등이 종 8품, 종 9품이고 역가가 제일 중요시했나 봐요. 여기 중에. 예, 역가가. 그래 기타 작가는 종 8품 1등, 정 9품, 종 9품인데 앞에서 이 문무간직의 이제 초직보다는 좀 낮죠. 예, 좀 낮아요. 작가가. 예. 그리고 이제 그 합격자에게는 100패를 지급했다. 그리고 한품성이 적용됐기 때문에 당상관까지 못 올라가고 당하관까지 끝났다. 당하.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동의보고를 쓴 그는 뭐냐면 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은 당하관까지 밖에 못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실시를 볼게요. 보통 이제 실시 연도가 아, 그 정기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거든요. 식년시. 네. 식년시를 이제 한번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별시가 있어. 별시는 중간중간 되면 실시돼요. 중간중간. 중간중간 해가지고 이제 진강시, 알성시, 정시, 그 다음에 이제 등등 각가지 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또 한번 지방민들 데리고 하고 등등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기독교 세조 이후부터 되게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고를 좀 약간 망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에도 원점 있죠. 원점 300점 맞춰야 되는데 신명씨는 이런 것들은 이제 원점이 아니라 뭐 200점, 300점 맞아도 곧바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험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뭐 국가 경사나 문무관, 성군관 등 유생들 사기 공정 목적으로 이렇게 고무 목적으로 이제 사기를 고무할 목적으로 이런 걸 치러줬다. 별시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별시들은 되게 지방민보다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시는 곧바로 공지하고 나서 일주일마다 치러지는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뭐 지방 서울에서 상주하지 않은 이상은 신명시는 며칠 몇 년마다 3년마다 보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보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보고 끝내버리는 거야. 네. 지방에 내려가서 뭐 보진 않는 이상은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좀 유리한 시험이었다. 네. 별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죠. 그 외에도 문음이 있었죠. 음서. 자, 음서 있는데 음서는 이 고도에 비해서 그 대상이 축소되죠. 2품 이상의 자제들만 보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모계가 적용되지 않아요. 모계나 이런 것들이 하고 부계 가문 위주로 보는 거야. 예전에는 이제 외손자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친손자, 친아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부계 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부계들만.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뭐 사이는 좀 약간 예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대개 보면 이제 공식 2품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실직 3품까지 있다고 하는데 대개 이제 공식 2품이라 보시면 돼. 2품 이상.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음도 그냥 프리패스가 아니죠. 이것도 시험을 봐야 돼. 조선시대는 무조건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면 4서 5년간 하나를 골라서 시험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50% 이상이 떨어진다는 거야. 실제 합격률이 한 40, 50%, 40 몇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충이 같은 특별한 부대를 만든다고 했죠.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합격하면 저도 차마감 같은 낮은 간직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차마감 승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받고 나서 이제 각오를 다시 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제 참상관 간직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제 무능은 그냥 대우해 준다는 의미뿐이지 실제로 간직 생활을 하는데 크게 큰 역할 못 한다. 그냥 하급 관리 정도 하면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고려시대처럼 다시 은서에 합격했다고 재산 은서만 합격하고 재산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 시험을. 그 다음에 취재라는 거 있죠. 취재는 특별 채용 시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급 공무원 정도 시험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주가 모자르거나 나이가 많아 각오 보기 어려운 사람들 응시하는데 대개 보면 합격해도 저 하급 전문직들 9급 정도 이제 이 정도 9품, 8품 이런 애들을 이제 임명할 때 취재를 임명하고요. 취재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 뭐 문과만 있는지 아닌데 문과 취재도 있어요. 7개가 있나? 취재가 과마다. 예. 그거 외에도 이제 뭐냐면 이과라는 게 있어. 이과 7과 중에 이과가 있죠. 예. 그래서 2층도 간뿐만 아니라 니도 설이나 향리도 아전도 뭐냐면 시험을 봐야 돼. 예. 근데 이런 시험들은 그냥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원칙상 그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거 같은 것도 있죠. 청거. 은일, 유일 이렇게 이제 청구도 있는데 이건 고관의 추천을 통해서 했는데 추천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추천받아도 간단한 시험을 봐야 돼요. 항상 시험. 주로 이제 기존 관리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후기 때 산림사육들을 기용하기 위해서 청거제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청거제도하고 과거제도가 약간 플러스된 시험이 이제 중종 때 훈련과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청거를 받고 과거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조선시대 때는 그냥 프리패스가 없다라는 거야. 무조건 원칙은 왜냐면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빠졌는데 도시라는 게 있어요. 도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뭐냐면 매년 봄과 가을 때 실시하는 건데요. 주로 갑사를 보충할 때 했다. 갑사는 취재해서 보충할 수도 있지만 도시도 시험을 본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고려 조선시대 과거제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겠는데 요거 뭐 비교한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 학교제도의 연관성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참여자 폭도 상당히 늘었죠.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법제적 양인만 시험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학리층을 대상으로 한 거죠. 학리층.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막아놨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재수과 명경과 초창기 때 학리층만 받다가 명경과는 인종 때 풀어줬고 다 볼 수 있고 재수과는 이제 두 가지 풀어줬다는 의견도 있고 그냥 계속 학리층을 봤다는 의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전반적으로 자기 양인이면 반역자나 서울지방 출신 아니면 문무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근데 그거는 제도상이고 실제로 보는 사람이 이제 한정돼 있죠. 다만 이제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 사대부가 고려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요. 범위가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는 더 많은 과거 시험을 봤다 하는 사람들이 그게 좀 차이점이죠. 예. 그래서 이걸 염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사회경제사 부분 넘어가죠. 자, 사회경제사 내용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사회경제사 부분을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은 27번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양천제와 반상제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이 됐어요. 자, 고려시대, 조선시대나 법제적인 신분은 양천제요. 그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죠. 이 양천제는 당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양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세나 군역의 의무를 지죠. 대신에 각원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그런 거고, 천인 같은 경우에는 조세나 뭐 군역의 의무를 안 지죠. 그러니까 권리도 의무도 안 하니까 권리도 없죠. 과거 시험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안 보고 등등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신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법제적인 신분이에요. 법제 이렇게 나눔으로써 양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군역이나 조세를 수취하고 군역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사회적 신분은 또 다르죠. 이 양천제와 달리 이 사회적 신분이 반상제라고요. 반상제. 그래서 반상제는 주로 이제 사회적 간섭적으로 형성된 신분제도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이 반상제였다. 네. 그래서 이 반상의 의미는 양반과 상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법제적으로 양천제, 그 다음에 간섭적으로는 반상제였다. 그래서 이제 법제적 측면에서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고, 그 공인도 포함되죠. 수공업자도. 천인은 천민이다. 그 노비, 백정, 무당, 뭐 강대, 창기 이런 사람들은 다 천인으로 이제 법제적 신분으로서 이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와 그다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상제는 사회 통념상 신분이야. 그래갖고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구분하는데 실제로고 대개 양반, 중인, 상민, 천인 이렇게 구분을 하죠. 양반, 중인, 상민, 천인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개 이 반상제가 형성된 시기를 뭐 학자마다 좀 의견이 있지만 그 15세기까지는 아니었고 16세기 후반에 16세기 넘어가서 이제 형성됐다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양천제설과 반상제설 이렇게 두 가지 서 있어. 네.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안 나와 있네. 좀 설명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왜 안 나왔지? 네. 이건 좀 쓰면서 설명할게요. 자, 조선시대 이제 신분제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반상제설이고 또 하나가 양청제설이죠. 이거는 16세기 보는 관점은 동일해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15세기가 달라. 15세기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16세기 때는 둘 다 모이면 반상제사라는 걸 다 인정해줘. 양천제나 반상제나. 근데 15세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이제 반상제설과 양천제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반상제설부터 보면 이거는 15세기 때부터 조선 초기 때부터 그냥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졌다는 거야. 그래서 각 신분의 권리와 의무가 각각 다르며 신분이 고정돼 있다. 신분이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세속됐다고 해요. 세습. 그래서 양반한테는 양반이 되는 거, 중인한테는 중인이 되는 거 이렇게 신분이 세습된 거야. 그러니까 신분이 기속 신분적 성격이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약간 이 조선을 귀족국가 봉건국가를 파악하려는 어떤 이제 일본 역사가들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어. 일본 역사가들 특히 시민사학자들은 조선사의 정체했다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초기부터 끝까지 망할 때까지 그냥 사회가 평등 없이 정체된 사회다. 발전이라는 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반상제설을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그 시민사학자 중에.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 관점이 아니죠. 우리 통론적 관점은 양천제설이야. 자, 조선 초기 때 양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양반은 이거는 그 신분의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동반, 서반 등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양반이라고 했어요. 예.
양반. 그러니까 이제 있고 직업 개념이야.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이걸 이제 백정, 백성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라는 것은 성취 신분이 아니라 아니 귀속 신분이 아니라 성취 신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뭐 상공업, 상인, 공인, 농민, 그러니까 천민을 제하고 이 사람도 다 성취 신분이야.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여기 태어나도 상인, 공인, 농민으로 태어나도 과거 시험을 보고 양반이 되면 양반이 될 수 있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15세기 때는 나름대로 조선 사회가 좀 역동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들어오면서 지주의가 보편화되고 사임세력이 대두되면서 양반이 특권화되면서 신분계층이 좀 굳어졌다. 이런 거야. 그래서 양천제설이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교과서적 관점이죠. 폭론적 관점이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 가지 선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거 관련돼서 한번 잠깐 언급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조선 초기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92년도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으로 뭐 양인 계층의 권리와 의무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이거는 반상제설이 아니라 양천제설을 이제 바탕으로 둬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예, 이걸.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한번 설명했고, 자, 그럼 사회 구성 이제 구체적인 신분 관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여기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이지만 실제로 양반, 중인, 양민,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중간 신양 역청 계급이 있다고 했죠. 자, 원래 양반이라는 의미는 문무간 통칭, 동반 서반의 의미야. 네, 원래 고려시대 때, 조선 초기 때도 그런 의미였죠. 근데 이게 특권 신분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요. 양반. 그래갖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양인 안에서 또 이제 상층 양인과 하층 양인을 이제 넘어가고 상층 양인들이 이제 자신의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시험을 계속 보게 되죠.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뭐 속가 대가 합격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속가 합격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상층 양인들을 좀 더 이제 뭐냐면 사족층으로 묶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종 때 사족 재구정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사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보통 양반 계층이 이제 보통 형성됐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족 재규정에 보면 그 규정에 보면 중종 때 이제 있죠. 중종 때 양반의 범위를 문무 관리 그 다음에 속가와 대가에 합격한 사를 규정을 해. 네. 그래서 언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조라는 것은 중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외자는 빼고 중조, 그 다음에 그냥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기준이죠. 나를 기준으로 했고,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사조가 아니라 3대다, 3대. 나를 기준으로 했고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까지 3대 안에 뭐냐면 적어도 속가 정도는 합격을 해야지 양반 칙을 받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뭐냐면 속가도 못 합격했다. 그러면 양반이 아닌 거야. 이건 사족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족을 규정을 시켰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있고 이건 나중에 하지만 하여튼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뭐 양반이나 계층이 이제 그 당시 신분질서하에서 문무간 그러니까 사족 3대조 3대 안에 속가 대가를 합격한 적어도 그 일족들을 양반이라고 지칭하죠. 예. 그리고 중인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인데 갑자기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 중인은 중류계층으로서 이제 하급 지배층이었고 양반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상급 지배층으로. 근데 양반들이 이제 점점 자기 수가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인들 차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반이라는 계층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하급 지배층인 중인도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나름대로 이 중인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17세기 때부터요. 양반 계급이 형성되고 나서 17세기 때 중인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네, 중인이라는 용어가 형성된다. 그래서 고려시대 중류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중류계층이라는 의식은 없었어요. 계층적 의식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후대 사학자들이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고 근데 조선시대 때는 16, 17세기 거치면서 양반계급들의 어떤 것들이 성공되고 그때 배타적 의식 때문에 중인들도 이제 나름대로 계급의식을 갖게 된다. 예,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인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 양민들인데 양민들은 이제 뭐 농민도 있고 공인도 있고 상인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전세 역국납인데 신분적으로는 이제 농민이 좀 위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상공자들이 많이 돌죠. 예. 그다음 식량역천이 있어요. 식량역천은 뭐 하는 거냐? 자, 항소부국민처럼 신분상은 양인이에요. 신분상 양인데 여기 천해가지고 뭐냐면 천인 취급 받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여기 천에서 그래서 이들은 식량 역청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양인과 천인의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조졸, 백사공들, 예. 그 다음에 요직이들, 그 다음에 어부들, 생선관이라고 하죠. 목자간, 목축인들, 봉화에 올라가는 사람들 등등 그런 사람들 이제 식량 요청한다. 예. 그래서 이제 수군도 거기에 식량 요청에 들어가요. 수군도 이 사람들도 뭐냐면 힘들기 때문에 보충군을 하거나 아니면 세습을 하고 강제를 시키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간자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뭐뭐 간.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식량 요청이다. 물론 해석에 따라 식량 요청 보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 이건 좀 뒤에 좀 얘기하고. 자, 그냥 법제와 천인을 볼게요. 천인은 이제 백정, 강대, 무당, 창기 등이 있는데 노비는 당연히 서민이고 이 백정은 좀 약간 있어. 백정은 예전에 뭐 제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있죠. 제인, 학척 뭐 그런 사람들인데 이 제인과 학척도 원래 이제 세종시대까지만 해도 얘들에게 좀 양인화 시키려고 한 곳에 정착시키려고 얘들한테 백정이라는 칭호를 줬죠. 일반 사람이라는 의미로. 근데 사람들이 백정을 신백정이라고 갖고 이제 오히려 뭐야 차별화시켰고요. 그리고 자신들 일반 백성을 백성이라고 해요. 백성은 고려시대 때 그 뭐냐면 일반 백정과 그 상리 중간에 있는 계층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백성이라고 하고 얘를 백정으로 낮춰보는 것이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양이나 시키려고 했지만 실제 안 됐어요. 떠돌아다니고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요 백정 제인과 하척을 어떤 사람은 식량 역천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인으로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근데 학계 통론에서는 그냥 천인으로 보는 게 법제적으로 천인 계층이다. 시도는 했지만 안 됐다. 그래서 법제적 천인 계층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노비는 당연히 천인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양반을 보죠. 양반은 뭐 그 자체가 그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은 사람들인데 네, 이게 뭐 중인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 노비나 양반이나 양민들은 안 나오더라고 양자 들으면 네.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원래는 이제 무무간을 아우르는 부른 말로써 간직의 옳은 삶을 뜻하고 근데 점차 그 가족이나 가문과 양반이나 부르게 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 지배층을 가리키는 의미로 변했다. 이들은 많은 토지와 노비를 수여한 지주층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가구에 전념할 수 있었고 과거 음서, 청거 등에 거쳐 관리가 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양반들 중에서도 몰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었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중인을 보죠. 중인. 중인데 이 중인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이 많아. 중인은. 자, 그래서 이 중인은 형성 시기가 이제 좀 약간 많이 많은데 하여튼 나중에 좀 얘기하고 첫 번째 인증번호 불러줬죠 아까 쯤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아까 불렸나?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81번이요. 네. 그래서 제가 세 번 불렸으면 그냥 두 번만 쓰세요. 인증 받을 수가 한 사람들. 자, 중인은 이제 보면 중인은 크게 이제 넓은 힘의 중인하고 그다음에 좁은 힘의 중인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넓은 힘의 중인은 양반과
피해 지배층 양인의 중간에 있었다. 이들은 이제 중인이란다.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중인이라는 명칭도 이 양반과 그 양민 사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인이라고 그 부른다라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다른 견해도 있어요. 서울에 사는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 중인이 중인이나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양반 사색당배 어디 속하지 않는 사람들 중인이나 부르는데, 제 지역 개념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주요 관점이에요. 예문에는 좀 다르게 적혀 있더라고요. 좀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 하여튼 양반과 피해 지배계층의 양민사의 중간계층이고, 형성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대개 15세기 말 정도 보고 있어요. 양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로 보시면 돼요. 15세기 말, 어떤 학자는 16세기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인이라는 이제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건 17세기 들어와서 이제 쓰이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중인으로서 이제 어떤 계층 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쫄본 의미에서 이제 보통 중인이라는 사람은 기술관, 그 다음에 하원들도 중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원들 그림 그리는 사람도 이 사람도 중인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넓은 범위 안에서는 이제 서울도 포함되죠. 서울도 넓은 범위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하고 기술관들이 이제 중인들이 서로 작가에 많이 합격했기 때문에 보통 중서라는 합쳐서 이제 부르게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중서라는 개념. 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있고 이 넓은 범위의 개념에도 기술관 외에도 서울 외에도 향리도 여기 포함되겠네. 향리, 서울과 향리가 넓은 범위에 속하고 좁은 범위 기술관 여기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어요. 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16세기 계급 분화 결과 17세기 보편적 존재가 등장했다.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 이거는 예전에 좀 많이 15세기 말부터 형성됐다고 보면 돼요. 15세기 말부터. 그래서 17세기 때 중인이라는 어떤 용어가 사용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점차 지배층이 사력 중심의 상급 지배층과 기술관, 서리, 군고, 학리 등 하급 지배층이 구분되면서 하나의 신분층이 형성됐고요. 이들은 행정실무에 종사하거나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직역이 세습하면서 같은 신분끼리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 한편 서울은 중서라고 하여 넓은 범위의 중인과 같은 치부했죠. 중서는 이제 중인하고 서울 합친만 해요. 요 용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유교적 명분론 확대되는 과정에서 처와 첩의 구분이 엄격해지죠. 요거 아까 이제 언제 때부터? 태종 때부터. 그래서 자신의 직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처와 첩을 구분을 엄격히 시켜줬죠. 접서 차별법을 만들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 어머니에 따라서 자기가 적자가 되고 어떤 서자가 되니까 논쟁이잖아. 신분적 논쟁이구만. 하여튼 문과 응시가 금지된 여러 차별이었다. 요걸 이제 문무관도 응시가 금지돼 있어요. 문과지만 문과도 금지됐다. 이걸 무슨 법이다? 서울 근고법이라고 해요. 건국대전의 명문화를 시켰죠. 서울은 근고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는 판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금지 조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서울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고위 관료 지출이 가능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야 이거? 정도전이죠. 정도전도 서울 출신이야. 이 사람도 그 어머니가 핏줄이 안 좋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적색차별법은 정도전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여기 한 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건국대제 서울이 차별 법제화되면서 물론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걸 태종 때 그 내용들을 여기에 건국대전에 정리하면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성리학적인 질서가 강화되면 양반 사대의 기득권 유지한 거다. 그래서 두 가지 있죠. 성리학이라는 거는 질서를 강조하잖아. 그러면
본초의 자식과 첩의 자식도 당연히 이게 똑같이 다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적자, 서자, 그리고 권리도 차별화시켜야 될 거냐. 그래서 본초와 적자를 차별시켰다. 첩의 자식은. 이거는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던 건데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중국에서 어떤 이제 적서 차별 논리를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같이 우리나라도 들어오게 된 거야. 예. 그 다음에 양반 사대부들 기득권 유지하느라. 왜냐면 양반 그 첩도 인정해주면 첩의 자식도 인정해주면 양반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가 한정되어 있어야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고 시소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원을 차별했다. 자, 상민인데 상민은 그냥 보세요. 그냥 이게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도 있지만 우리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존재감이 없잖아요.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평민들은 존재감이 없어. 일반적인 농민들이 많고 수공업자도 좀 있고요. 조세 공납 역 같은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공상이라 해갖고 평민 안에서도 이제 공과 상은보단 농을 더 우선시 공과 상보단 농을 더 우선시하고 얘들을 천실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얘들이 잘 먹고 잘 살았죠. 그 정도.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얘들을 백정이라 불렸잖아요. 백정. 근데 얘들이 이제 조선기 세종 이후부터는 백성이라고 불려져. 그냥 백성 하는 건 일반 평민들 얘기하는 건데 고려시대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일반 평민의 의미가 아니에요. 백성, 백이라는 건 많다죠. 많은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앞에 백리촌, 아니 백성성촌을 백성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야? 갑자기 생각났다. 그 황리하고 일반 백정 사이에 고려시대는 중간 계층, 촌정 같은 사람들을 그 백성이라고 했죠. 백성. 그래서 백성성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일촌일성 원칙에 따라서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고려가 중기 때야. 얘들 일촌일성을 가지면서. 근데 고려 중국이 넘어가면서 일반 평민들도 이제 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들어가면 천민 아니면 대부분 성이 다 있어. 그때는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백성을 이제 일반 평민의 의미로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 앞에서 얘기한 신년 역청이라는 사람도 있죠. 사회적으로 천시됐고 고대 일을 맡은 사람이고 신분적으로 상민에 속하지만 신년 역청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년 역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다음 천민 넘어가기 전에 요게 좀 안 적혀 있어갖고 좀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중인의 그 불렸던 명칭 어원설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하필 중인은 용어가 왜 세웠냐? 그 어원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냐? 그걸 이제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역 개념설이야. 중인이란 말이 지역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지만 중인 계층이 주로 어디 사냐면 서울에 중간에 살았어. 중간 지역. 그렇기 때문에 중인이다. 되게 이제 그 중간 북촌 있죠. 북촌과 남촌은 양반이 살고 종로나 종로가 있는 건 중인이 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역 개념선이고 두 번째로는 정치 개념선 있어요. 사색당파의 중간이다. 그러니까 사색당파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파에 들어가지 않은 중간층의 입장일 때 중인은 말 있다. 그리고 이제 계급 개념선인데 계급 개념선은 중인한 말은 양반도 상인이 아닌 중간층 입장이다. 중간 계급이다. 되게 다수서는 요거야. 계급 개념선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이제 기출 예문은 여기를 다수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수가 아니라 여기가 다수예요. 근데 기출 예문에는 이게 뭐냐면 다수설로 이렇게 설명을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예문을 지역 개념설 가지고 설명하려고 중인을 중요한 건 아닌데 예문에 언급됐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한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뭐 항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네. 전혀 다 빠져버렸네. 네. 향리나 있고 이렇게 뭐 항리는 아까 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죠.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자, 그다음 천민을 보자. 천민. 천민 중에 이제 대다수가 이제 노비죠. 노비. 이 예전에 노비와 관련돼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노비고 그 외에도 백정, 무당, 창기, 뭐 강대 뭐 등등 있는데 노비는 재산으로 여겨져 매매 상속이 가능해요. 다 또 부모 한쪽이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는 법이 일반적으로 시행됐다. 요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 노비 신분 관련돼서. 자, 노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공노비하고 사노비가 있죠. 그 사원노비도 있긴 있는데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 사원노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범죄화시킬 수는 없고요. 크게 이제 공노비와 사노비가 나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공노비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국가의 신공을 바치는 낙공노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청에 노동력을 제공한 입영노비가 있다. 네. 그래서 낙공노비를 이제 내시노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영노비를 선상노비라고 해요. 선상노비. 그래서 이제 이 낙공노비는 그 산노비의 외고노비하고 비슷해요. 외고노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매년마다 그냥 자기 공노비 신분으로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그때마다 이제 면포라든지 그다음에 쌀을 갖다 바치는 거야. 정기적으로. 신공이라는 것은 면포나 쌀을 갖다 바치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간청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입영노비인데 얘들은 이제 간청 부근에 살면서 이렇게 바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서울에서 이제 여러 간청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지방에 있는 노비들이 돌아가면서 윤변제를 갖고 천역을 담당하는 노비들이야. 천역. 그 중에 대표적인 기생들도 있죠. 기생들도 얘네들도 예, 신분적으로 노비잖아요. 공노비 신분이죠. 그래서 지방 가나에 이제 살았던 이제 노비들이 기생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뭐냐면 한두 번씩 서울에 와서 그 흥청망청 연산군 때는 예, 흥청이 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윤본제에 돌아가서 하는 것도 일종의 천역이죠. 천역. 예, 이걸 이제 입영노비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입역을 할 동안 그 얘네들도 식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노비들도 이제 가족을 이룰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처자식도 이제 굶어 죽을 수 있잖아.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간청의 노동력 제공할 동안 이들 가족들을 뭐냐면 보조해 주는 노비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걸 무슨 노비라고 하냐면 봉족 노비라고 해요. 우리가 봉족하면 이제 군대 간 전군들 대신에 그 가족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보탬을 주는 사람을 봉족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군인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천역이든 직역이든 군역이든 간에 그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 일을 수행한 가족들이 어려움을 처할 수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봉족이 되고 경제에 도움을 줘요. 이거는 군역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천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봉족 노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노비 안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비율이 낙공 노비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입영 노비들이 줄어들죠. 그 입영 노비들이 하는 천역들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외부인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 이런 것들은. 예. 그다음에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잡직이나 유해 잡직이나 버슬도 또 주어져요. 나름대로 또 뭐냐면 간청에서 일을 하거나 그때는 최하직이지만 그런 것도 해갖고 이제 풍계 녹봉도 받아먹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산노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이제 솔고노비와 외고노비 나누죠. 주인이랑 같이 사는 이제 노비를 솔고노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외고노비라고 하는데, 이거 고려시대 마찬가지예요. 외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 집에서 부근에 사는 것도 있고, 주인이 뭐 저 경상도 사는데 외고노비는 항공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신고를 바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노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공노비는 매매 대상이 아니에요. 예. 매매, 징역, 상속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사노비는 매매, 징역, 상속 대상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고, 당연히 생활은
공노비가 더 편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자, 그러면 노비의 신분 변화를 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고려시대에 관련되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기는 좀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원래 노비는 노비끼리 결혼해야 돼요. 동색혼이라고 하죠. 동색이라는 거는 얼굴 때까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 우리가 얼굴 때깔 보면 예전에는 이제 얘가 노비인지 양반인지 봤거든. 그래서 이제 얼굴 때깔이 비슷한 사람끼리 노비를 그러니까 혼인을 해야 돼. 노비는 노비끼리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비가 결혼이 된다고 했죠. 이게 왜냐면 애들을 이런 식으로 재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근데 문제는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적인 양촌 교훈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양반이 보다가 저기 어린 종이나 그 예쁜 애 있으면 건들고 얘 낳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얘 낳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잖아. 네, 다 노비로 만들거나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때 노비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양촌 교육을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기독상에 보면 고려 정종 때 천자수호법 있어요. 천자수호법, 노비종무법 다 동일한 말이야. 예. 천자수호법. 그러니까 천자는 천한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따른다. 노비는 어머니 신분을 따른다. 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첫 번째 의미는 아까 양촌 교훈의 신분상의 변화 이걸 설명할 때 이제 쓰고 아니면 소유주권을 누가 할 것이냐 노비의 소유권은 그건 다 뭐냐면 어머니 쪽에 그 주인이 소유하는 거고 이 노비 종 그, 아니 그 노비 승무권의 종무법이죠. 제가 말렸네. 노비 종무법, 천자승무법 똑같은 말이고 노비 종무법이나 천자승무법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양촌 교육의 신분상의 변화와 그 다음에 천자승무법, 노비 종무법은 또 두 번째는 소유자가 어머니 쪽에 귀속된다는 의미야.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에 다룬 거는 첫 번째 의미예요. 예. 자, 기록상에는 이제 고려 정종 때 천자승무법이 되다가 자, 충녕원 때 일척직정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쿠비나이 칸이 이제 세전법을 금지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항의하는 편지를 이제 충녕왕이 이제 썼는데 우리는 예전 태조 때부터 한쪽이 천하면 타 한쪽이 그 자식도 천한다. 그래서 일조 직전법을 이제 실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태종 때 노비 종무법을 바뀌어요. 노비 종무법은 누구 신분을 따는 거야? 아버지 신분을 따는 거야. 왜냐하면 양천 교훈이군에 조선 전기 때는 아버지가 양인일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종 같은 경우에는 대신들이 노비를 많이 갖고 있으면 왕권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그 노비수를 줄이려고 했어요. 양인을 많이 만들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비 종부법을 해갖고 노비는 아버지 신분을 따기 때문에 일단 속량 절차를 거쳐서 앞에 그 말씀 보충군에 입대해서 한 6개월 동안 빡세게 군역을 짊어진 다음에 이제 양이나 시켜주는 그런 거 했는데 세종이 즉위하니까 또 뭐냐면 말이 많았어. 대신들이 와서 이제 세종 때 법이 뭐 악법이다 하면서 하니까 이제 세종 때 다시 노비 종무법을 바꾸자. 그러니까 이때 노비 종무법은 뭐냐면 신분상 한 거야. 양촌 교육공예는 아버지 신분을 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신분을 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배경은 뭐냐면 신분제 유지 및 일정 수의 노비를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란 건 뭐냐면 어머니 신분을 따는 데지만 노비 종보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분을 따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노비 종보에 따라서 어머니 신분을 따르지만 그 천자가 천인이 아버지 신분을 따를 경우에는 예의가 있어. 이건 되게 뭐 양반집이에요. 양반 보면 이제 얼자들 있잖아요. 첩의 자식들 중에 그 첩 중에 이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야? 어머니가 주로 이제 노비의 경우 이 사람들 얼자라고 하거든요. 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건 딸은 아니고 주로 아들들인데 아들만 있고 딸은 거의 뭐 기생집이든 같은 노비도 취급하고 되게 이 노비 정보 대상을 보면 관리들의 자손들이죠. 예. 관리들의 자손. 관리의 비첩의 자손, 얼자들이나 그다음에 40세 이상 양인 중에 정실부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첩의 자식을 이제 정식 그 자식을 대를 이어야 될 거냐. 그래서 얘를 이제 뭐냐면
자식으로 적자 부인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노비가 일단 피가 노비이기 때문에 속량적자는 필요하죠. 그래서 보충군에 한 6개월 동안 근무한 다음에 이들은 뭐냐면 이제 양인 신분이 된 거야. 양인 신분. 그래서 대개 보면 양반 자제들은 대개 보면 양인이에요. 양반 자제들 그 얼자들은 양인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제외하고는 다 어머니 신분을 따르기 때문에 뭐냐면 다 이제 노비가 되는 거죠. 양촌교육부에. 네. 자, 근데 이제 세조 때도 와서는 더 빡세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충녕할 때처럼 더 빡세져갖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피가 조금이라도 적혀 있으면 노비 피가 있으면 다 뭐냐면 노비다. 근데 이제 자기 그 세종께서 노비 종목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비 종목법을 고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세종은 이제 세종 입장으로 때는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의 조법을 또 고칠 수 없죠. 아니야. 세종은 그 세조가 이제 입장으로 때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입장을 뜯어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불효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비 종목법 그대로 따르지만 예의 조항을 뒀죠.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가 결혼할 때는 그 자식이 노비다. 그 노비 종부 규정을 돋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인 여자든 하여튼 양인 남자든 노비하고 결혼하면 그러니까 짝짝꿍하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예의가 있어요. 얘가. 근데 이거 예의는 안 적어놨는데 그 예의는 여기 노비 종부 대상의 예의도 그대로 따라요. 네. 일적 직전. 그러니까 요걸 제외하고는 그 뭐냐면 일전 직전이에요. 다. 그래서 양반지 얼짤 제하고는 그 양인 여자든 그 뭐냐면 그다음에 양인 남자든 노비하고 딱짓기 해갖고 낳은 그 자식은 다 양반집 얼짤 지하고는 다 뭐냐면 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강화시켜 나갔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바뀌게 되는 게 형종이나 영조 때인데 이거 배경을 봐야 돼. 조선 후기 때는 신분제가 무너져요. 신분제가. 그리고 노비도 재산을 가지고 있죠. 재산권을 가지고 있죠. 노비도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노비 중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양인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노비는 자기 주인집 아들을 자기 뭐냐면 집을 짓는데 동원하는 경우도 있어. 예. 또 노비가 노비를 또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비가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남자 노비가 여자 양인, 몰락한 양인 집하고 결혼한 경우는 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 거야. 일전 직접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 자식은 뭐야? 노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 올 때는 이게 별로 안 좋아. 왜냐 그 당시에는 양인 수가 감소됐잖아요. 대개 보면 이제 양반으로 이제 등업이 돼갖고 그건 병역이나 그 다음에 세금이나 거두려면 양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양인 수가 줄어드니까 노비들 어떻게든 양이나 만들기 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양인 여자와 노비 남자가 또 결혼한 걸 증가하고 그다음 양인 확보를 통해서 노비 종목법을 다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이 노비 종목법을 이제 동원했는데 간단해. 세조 때 만드는 그 규정 있죠. 요 예의 규정을 이제 삭제시키는 거야. 그래서 삭제시켜서 세종 때의 노비 종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예. 그래서 양인 여자든 노비 남자가 결혼할 때는 그 자식은 노비라는 규정을 없애버려.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노비 종목법 규정을 없애갖고 요 조항을 없애가지고 그냥 다시 예전에 세종 때 노비 종목법 도왔는데 근데 세종 때 노비 종목법과 그 다음에 요 현종 영조 때 노비 종목법은 좀 의미가 달라요. 배경이 여기는 노비를 확보하기 위한 거고 여기는 양인수가 주기 때문에 뭐냐면 양인층 확보를 하기 위한 거야. 여기는 노비층 확보고 세종 때는 뭐냐 노비수 확보고 여기는 양인수가 주기 때문에 양인 확보예요. 네, 배경이 달라. 배경이 같은 노비 종목법이잖아.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일천 직천 노비 종목법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서인이 세력을 잡을 경우에는 이통 기국론에 따라서 노비 종목법 실시하고 반대로 이기호발설 남인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에는 뭐냐면 노비종목법을 또 폐지하고 일전 집권을 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기국론과 이기호밭을 관련된 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건 설명은 좀 길어지니까. 결국에는 영조 때에 들어와서 노비가 완전히 노비종목법이 고착화되죠. 그래서 이제 양인 노비하고 양인 여자가 노비하고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가 결혼할 경우에는 다 이 사람이 이제 송랑 절차를 거쳐서 양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영조하고 그 뒤에 정조 때는 노비뿐만 아니라 좀 약간 중인 그 서자들의 어떤 그 뭐냐면 이런 것도 차별도 없애려고 했어요. 영조 때, 영정조 때. 심지어는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비제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했죠. 근데 그 없애기 전에 바로 죽었잖아요. 하여튼 영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문제 개혁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영조 때 들어서 노비종목법이 뭐냐면 확정되었다. 근데 이때 노비종목법은 그 앞에 있었던 노비종목법, 세종시대 노비종목법과 좀 다른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간단해. 앞에 그 세조 때 노비종부 규정을 없애면 돼. 그래서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가 결혼할 경우 그 자식은 노비종부 규정을 삭제하면 이걸 삭제되면 일조 집전이 안 되고 곧바로 노비종부법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양인수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배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 때 그 노비종부법 실시할 때 노비종부 대상 있죠. 여기 시험 나왔어. 이 노비종부 대상은 세조 때도 포함된 거예요. 세조 때도. 근데 세조 때 노비종부는 또 하나 추가됐죠.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 결혼할 거예요. 요것만 추가된 거야.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일천 직천이 된 거죠. 근데 영조 때는 이걸 아예 이제 요 규정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노비종목부가 예전대로 세종 때 노비종목 제도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노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여기는 좀 요것만 돼 있네. 예. 자, 노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선시대 노비는 자기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도 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잖아. 유교에서 노비다도 자기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어.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고 3년상까지 지낸다고 해서 그때까지 3년 노비가 3년상 지낸다고 해서 그때 그게 조정 내에서 이제 큰 문제가 된 적 있어요. 노비가 3년상 지내면 좀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근데 국가에서 3년상을 계속 지내라고 이제 하는데 노비까지 3년상 지낸다고 하니까 이걸 3년상 허용할지 안 할지 가지고 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인을 할 수 있고요. 가정을 이룰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와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어떤 그 노비와 좀 달라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노비를 소유할 수 있어. 노비가 노비를 소유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구라고 하거든요. 예. 중구. 구는 이제 보통 노비를 할 때 이제 구라고 칭하죠. 구가 두 번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노비가 노비를 소유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노비를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예. 그 노비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이게 원칙이죠. 사형을 그러니까 때릴 수는 있는데 죽이면 이제 이게 청산 문제가 돼버린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없는 노비의 재산들은 되게 주인의 기속이 돼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당연히 권리도 없기 때문에 요역이나 군역의 의무도 없어. 근데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요역이나 군역의 의무가 있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잡세꾼이나 이제 이런 데 동원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소호군이나 이런 데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래서 노비는 16세기 중반까지, 16세기 후반까지 전체 인구의 거의 40%였다고 그래요.
학자에 따라 40% 50%인데 그렇게 많았던 노비가 19세기 들어와서는 거의 5%밖에 안 남았죠. 그러다가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노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비라는 존재는 있었어요. 예. 왜냐 사회 간섭적으로 노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노비라는 사람들이 이제 아예 없어지게 된 거는 그러니까 법제적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노비 제도가 없어진 거는 노비라는 존재가 없어 6.25 전쟁 때야. 6.25 전쟁 때 이제 혼란 게 이제 노비라는 존재는 없어지게 돼. 완전히 사회적으로 법제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비라는 존재가 없고 지금 우리가 조상 중에 내 조상이 노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다 양반 족보 사가지고 양반 칙하죠. 예. 다 본관 있고 예전에 누구 족보 얘기하고 양반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 우리 중에 50% 이상은 노비의 자손이었다.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6.25 전쟁 이후 그런 게 없어졌죠, 그냥. 예. 6.25의 이제 원치 의도하지 않지만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족제도 변화를 좀 볼게요. 요거는 고려 정기와 조선 정기가 좀 겹치긴 하는데, 네, 요거를 이제 볼게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 후기 성리학적 가족 윤리 학산해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네, 요거 보겠습니다. 네, 밤 늦게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